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개 중앙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국무위원들을 교체한 건데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모두 6개 부처 장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후보자로 지명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또 보훈부와 중기부, 농림부 차기수장으로는 여성 후보자를 인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빠진 게 눈에 띄었는데요. 조만간 따로 교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거치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큰 흠이 없길, 또 순조롭게 통과되길 바랍니다. 12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버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의 건립,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우리 지역 문화 관련 이슈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도 의회 김대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북부권 시군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도권 등 소멸 위기와 무관한 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군부대라든지 교도소 이런 유치전에도 북부권 시군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상주와 의성 등 북부권 2개 시군도 해당되는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도심의 군부대 이전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대구에 있는 군부대들을 이제 경북 시군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인데, 네. 대상 부대가 이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그리고 제5군수지원사령부와 공군 방공포병학교, 또 북구에 있는 제50포병사단 등 4개 부대에 더해서 대구 남구에 있는 캠프워커, 캠프헬리, 캠프조지 등 총 3곳의 이제 미군 부대를 통합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민선 8기가 출범했던 지난해 이제 도심의 군부대 7곳을 통합을 해서 주거나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을 갖춘 밀리타운 형태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공개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 7개 부대의 면적만 646제곱미터, 196만 평에 이릅니다. 예. 그래서
대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도시 외곽에 군 부대들이 있었는데 도심이 점점 팽창하면서 이제 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대 중에서 이제 수성구에 있는 이작사, 오군지사 그리고 공군 방공포병학교 세 곳을 이전했을 때만 경제 유발 효과가 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곳만 이전하는데 8조가 넘는. 예. 네. 아주 어마어마하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구에 지금 우리 군부대 4곳이 있고 또 네네. 미군 부대 3곳이 있군요. 예, 대구 예. 시내에. 그래서 이제 모두 7곳을 한 곳으로 옮기는 거죠. 이거는 확정이 된 거죠. 한 곳으로 예, 예. 합쳐서 한 곳으로. 네. 자,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군부대 이전 사업인데 그러면 이 세 곳만 옮겼을 때 경제 유발 효과가 8조 원이 넘는다. 그럼 이걸 다 한꺼번에 옮겼을 때는 아주 효과가 그렇죠.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크겠죠. 그러니까 이 군부대 유치 희망하는 경북의 각 시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8조 2천억이라고 제가 전해드렸던 이 결과도 2018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인데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라던가 부동산 가격의 인상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또 7곳의 군부대 모두를 한 곳으로 이동해서 복합 밀리터리 타운을 만든다고 하는 만큼 어쩌면 이제 8조 2천억 원의 2배가 달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효과는 엄청 클 거라고 보고 예. 이제 그 경북에서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곳은 이제 의성군, 상주시 그리고 칠곡군과 영천시가 있고요. 또 7월 1일 이전까지 이제 경북이었던 군의군도 일찌감치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 대구에 있는 7곳의 군부대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의성, 상주, 칠곡, 영천 그리고 군의, 대구시 군의군. 네네. 이렇게 5곳이 유치전에 지금 뛰어든 상태다. 이렇군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이곳들은 당연히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뭐 부사관, 장교 그리고 이제 군인 가족의 간사도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인구 유입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사병들의 경우에는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는 이 사병들이 한 지자체의 경제를 먹여 살린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뭐 철원, 뭐 양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소비 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뭐 군부대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또 군부대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점도 지자체들이 좀 유치전에 나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부대를 혐오시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네. 워낙에 우리 이제 지방 소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군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북에 이제 한 5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구 유입 효과, 또 소비 효과, 그렇죠. 일자리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군의군이 말이죠. 여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번에 한번 이거 군부대 이전 군의군으로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4개 지자체가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네. 자, 지금도 홍준표 시장의 그 발언이 유효한 상태입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10월 달에 군의로 이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었는데 예. 그 내막을 보면 이제 지난주 전해드렸던 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홍 시장이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부대 이전이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북에 있는 시군의 유치 신청 접수를 중단을 하고 합참과 자체적으로 의논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그 뭐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때 홍 시장의 발언은 최근에 이제 국방부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막고 또 군 작전성 검토를 위해서 복수의 후보지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지자체 5곳 간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새롭게 이제 유치전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 발언 한 발 뺀 거군요. 그러니까 홍 시장이. 예, 그렇죠. 군의군으로 유치하겠다 이거 아니군요. 현재로서는. 네네. 보내겠다라는 건 이제 다시 아닌 걸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다행입니다. 뭐 의성 상주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북부권인 의성 상주를 비롯해서 나머지 3개 시군 이 후보지들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의성군이 내세운 후보지는 봉양면 분토리 일대인데
의성군은 이제 조성부지로 62만 제곱미터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부대 진입도로의 진입도로를 이제 6차로로 건설하는 데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상주시는 이제 부지로 외서면과 연원동 일대를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중부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 간의 연결이라던가 이런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강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군위군은 우보면 나우리가 후보지인데 같은 대구 내에서 이전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예.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인구 유출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군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군위군 한 군데만 고려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5곳의 후보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 만큼 뭐 군위군으로 갈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이외에 이제 뭐 칠곡에서는 석저급 일원을 후보지로 내세웠고 영천시로 유치 전에 다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의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시한 점 이게 이제 장점이고 상주는 이제 교통망이 좋다. 서울과도 그렇죠. 가깝다. 뭐 이게 이제 장점이겠고 군위군은 같은 대구 자치단체니까 절차가 간단하다. 각각 이렇게 장점이 있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시군의 아주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는 지난달 20일에 이제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당시만 하더라도 군위를 이제 후보지로 보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뭐 또 이제 바뀌게 됐으니까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은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국방부는 유치희망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 작전성이라던가 뭐 임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후보지를 한 2-3곳으로 압축하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시는 압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제 뭐 사업성이라던가 주민 수용성,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방부에 이제 다시 최종 후보지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최종 후보지 그럼 결정은 언제쯤일지 혹시 그 계획도 나와 있나요? 그거는 뭐 아직 조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섣부르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자, 그러면 타 지역 제외하더라도 우리 북부권의 두 곳 의성, 상주가 이제 유치전에 지금 나선 상태인데 그 성패 가능성 좀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의성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군이 그러니까 국방부나 이제 군에서 고려하는 작전성이라던가 뭐 임무 수행 여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의성이나 상주가 갖고 있는 둘만의 장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의성의 경우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왜 부지도 제공하겠다, 진입도로 6차로 내주겠다 이거죠? 인센티브가. 그렇죠. 예. 그 뭐 이전 과정에서 부지 확보 등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는 뭐 의성이 가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대구시가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후보지를 제안하는 게 이게 절차인데 의성이 작전성 검토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화물터미널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과연 또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필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전지로 제시한 곳이 공항 신도시가 조성되는 이제 봉양면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 신도시 조성이라든가 또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기야 그 공항 신도시가 조성되기 때문에 봉양면 쪽에 그렇죠. 네네. 이걸 뭐 한 곳에 다 몰아줄까 이것도 좀 의문이 든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상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주는 일단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는 국토 중남부권에 위치해 있고 또 뭐 중부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가 연결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만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교통의 요지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통의 입지만을 고려했을 때는 경북 전체에서 수도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월등하게 좋고 또 도내 어느 시군이랑도 뭐 1시간 내외로 한 1시간 30분 내외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뭐 가장 큰 강점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은 또 물리적인 거리가 대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멀다는 점이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이 좋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네요. 후보들 그렇죠. 중에 가장 네네.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또
대구와는 또 가장 거리가 먼. 그렇죠. 이런 게 또 있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대구시와 또 국방부, 지역 정치권 등이 국회에서 이제 도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오늘 협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 국회에서 이제 당정 협의회가 열렸고요. 이날 협의회에는 이제 대구시 관계자 그리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랑 대구 수성 가비 지역구인 주호영 국회의원 그리고 각각 상주 영천 7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미자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정의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최종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공감대를 주민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렇죠. 또 군부대 이전 외에 이제 방위 산업과 같은 일반 산업 시설도 이제 동시에 이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부대 이전에 따르는 뭐 실질적인 규모, 예를 들면 뭐 인원이라던가 뭐 시설은 어떻게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그 뭐 혐오 시설이나 이 기피 시설에 목을 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이제 북부권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고 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북부권의 상황인 만큼 가급적 이제 지역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시내에 있는 군부대 7개 이전 사업. 아까 뭐 한 곳으로 몰아서 아까 뭐 밀리터리 타운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글쎄 이제 뭐 첫 발을 내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딛은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 7개 군부대 한 곳으로 몰아서 이렇게 유치를 할지 아니면 또 뭐 두세 곳으로 좀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보니까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군 작전성 검토가 작전성. 가장 시급해 보일 것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좀 효율적이긴 한데 확실히. 네네. 자, 이거는 좀 앞으로 또 여러 번 또 나올 그런 사안인 것 같네요. 예, 오늘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괜찮아. 뒤끝 없어. 끝난다 끝나. 인생 끝.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네, 6시 25분 막 지났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3대 문화권 사업, 도산 구곡길, 관광자원화 등 우리 지역 문화 관련 이슈가 많습니다. 경북도 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이죠. 김대일 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일 의원입니다. 예, 자 지난주까지였나요? 예산 심사 다 끝난 거죠? 예, 예산 심사 마치고 지금 예결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지금 진행 중이시고. 예. 자, 본론에 앞서서 이철우 지사와 함께 베트남을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정이셨어요? 예,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국제관광산업교류전이라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예, 베트남하고 우리는 92년도에 수교했고, 또 교역으로 봐도 지금은 중국, 미국에 이어가지고 3대 교육국으로 자리 잡는 아주 참 중요한 지금 나라가 됐는데, 또 우리 경북도하고는 2017년도에 세계문화 엑스포를 호치민에서 개최하면서 이제 특별한 인연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지역 관광 홍보 설명회도 좀 하고, 또 지역의 우수한 상품들을 수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명회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가지고 베트남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또 이 유치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아유, 바쁜 일정이셨네요. 예, 관광산업 교류전. 예. 베트남이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잖아요. 앞으로는 거의 우리 교류 1, 2위권으로 올랐을 것 같아요. 이런 추세면은. 굉장히 저희 경북도하고도 교역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경북도가 한 4위 정도도 되고, 또 이 이민자들이나 여기 이제 해외 인원들 중에도 베트남 인구가 지금 거의 한 30% 넘게 지금 저희 지역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아주 젊은 국가로 알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은 그만큼 또 앞으로 가능성도 많은. 예. 자, 베트남 다녀오셨고 지금 이제 벌써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도 지금 우리 김대일 의원님 이제 문화환경위원장 도의회에서 맡고 계신데 올해 의정 활동 성과하고요. 또 하나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각각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올해도 저희들이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입법 활동 등을 하는 게 주 목적이 돼가 이렇게 해왔고, 의년의 본연의 업무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래 좀 그래도 성과라는 게 어떤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경상도 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하고 이거 통합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 문화재단하고 우리 콘텐츠 진흥원하고 이게 통폐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좀 앞장서 왔다는 게 성과면 성과랄 수도 있고, 어쨌든 올해는 사건 사고도 좀 굉장히 많았고, 원래는 또 재해 관련 또 그런 어떤 행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이제 의회 활동, 의정 활동하는 그런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을 잘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아쉬운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소관에 있는 어떤 현장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마디로 성과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공기관 구조개혁 이걸 첫 손가락에 꼽으셨고, 아쉬운 점 재해 재난 대응 우리 이번 여름에 예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천 수해 현장에 저희들도 대여섯 번 정도 가서 이렇게 봉사 활동도 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난달 문화환경위원회는 2024년도 이제 내년 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64억 원 예산을 삭감하셨던데 이게 어떤 항목이고 또 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예,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좀 건전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게 사실 이제 예산이 지출되었을 때는 좀 성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정량화된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어떤 신규 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또 편성도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등 과감하게 또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여지껏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애쓰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원래는 열심히 정말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한 58개 정도의 64억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뭐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부적절하고 이게 계속 추진한 사업에도 이게 성과가 좀 없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이제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액이 어떻게 뭐 60몇 억이니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뭐 적지만 이 항목이 제대로 어쨌든 예산이 주어졌을 때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좀 이런 성과 분석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삭감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과 분석을 철저히 했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우리 김대일 의원님은 이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을 꾸준히 촉구해 오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뭐 어쨌든 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이 지금 뭐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특히 우리 안동은 뭐 하회마을 또 뭐 봉정사 이렇게 해가 세계문화유산에도 돼 있고 또 유교 책판 같은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돼 있고 작년에 또 저희들이 하회별 친구 탈놀이가 인류무형유산에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에 다 이렇게 등록되는 그런 어떤 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게 많은 어쨌든 유산들을 관리하고 이제는 뭐 통합 관리하고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한데 아직 이런 게 뭐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각 지역별로 혹은 또 뭐 문화재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통합 관리의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뭐 인류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지금 있고 뭐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제주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계문화유산원이 뭐 또 있어야 되고 있으면 건립이 필요하면 이거는 꼭 경북에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제가 이제 도의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뭐 세계문화유산이 건립이 꼭 돼야 된다. 또 건립이 됐을 땐 좀 안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뭐 속내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지난달에 저희들이 안동 지역 도의원들하고 이 문화재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실제는 이제 뭐 유산원 유치 때문에 한 건데 이런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금 약 한 1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세계 유산이 건립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또 내년도에는 문화재청에서 지금 건립을 위한 어떤 용역을 위한 어떤 예산이 지금 한 5억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유산원이 또 이제는 뭐 건립이 된다고 이제 시발을 했으니까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다양하게 뭐 노력을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고 계시고 또 정책 토론회도 이렇게 지난달에 개최를 하시고 그래서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안동에 꼭 유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3대 문화권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적자 수렁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사실 우리 김대일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많잖아요. 사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3대 문화권 사업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워낙 뭐 이거는 3대 문화권 사업이 저희들 지역을 포함해서 약 한 2조 정도 들여가지고 이게 경북의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좀 시작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더라도 3대 문화권 사업장 모든 것이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뭐 걱정은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걱정하고 남 탓해서는 뭐 될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이거 관광 연구회도 만들어가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통합 관광 시스템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북부권이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가야지 뭐 영주 따로 안동 따로 봉화 따로 해가지고는 사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어떤 관광 시스템을 구축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마케팅도 같이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또 개인적인 그거 소견입니다만은
우리 도산 근역에는 뭐 도산서원도 있고 또는 그 국학진흥원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자마을도 있고 다양한 또 문화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연계를 하고 활용을 하면 이게 3대 문화권 사업장하고도 연계가 되고 아마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3대 문화권 들어간 입구에 보면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그 호반 휴양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거기에다 약 한 160억 정도 가량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키즈 파크라든지 뭐 모노레일을 엮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위락 시설을 여서 일반인들이 가족 단위가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려만 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뭐 구슬 깨듯이 이렇게 관광 콘텐츠 시켜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엮어내면 앞으로 뭐 3대 사업장을 좀 활성화시켜내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정말 고대할 텐데 그동안은 뭐 수조 원이나 되는 세금이 투입이 이미 됐으니까요. 예. 이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 먹는 그 세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 도산 구곡길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또 노력 중이신데 그 도산 구곡길 활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3대 문화권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 참 좋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도산 구곡길은 아시다시피 어쨌든 뭐 태계에서 이항 선생께서 하셨던 그 도산서원에서 청량까지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강변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면 경관이 우수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관이 좀 우수한 지점을 관광 거점화한다든지 해서 이 관광 거점화된 부분을 육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또 지금은 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몰된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백길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수상로를 개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도산 어떤 구곡길이 가지고 있는 유선적 가치에다가 많은 뭐 이야기도 입힌다든지 해가지고 뭐 태계 마케팅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걸 3대 문화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도 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도산 구곡길을 관광 자원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2024년 의정 활동 계획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뭐 인구 소멸이라든지 경기 침체로 지역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뭐 지역에 있는 많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문화관광 산업도 좀 활성화하고 또 대마 산업 같은 그런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이런 사업에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뭐 예산 확보라든지 또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정말 도민들이 보내준 그런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이죠. 김대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갑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어떤 면을 좀 얘기를 해볼까? 뭐 대치 국면에 하도 많아서 이슈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좀 국정 기조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렇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이제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뭔가 좀 변화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전히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지난주에는 이제 드디어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해서 사퇴하는 사태도 일어났고 지난 금요일에 그와 더불어서 또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제2권 행사로 또 막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또 예산 심의를 두고 격렬하게 대치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정치권이 지금 민심의 성남 파도에 또 휩쓸려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뭔가 하루하루 이슈가 안 터져나 나오는 그런 날이 없어서 아까 뭐 법률 그 제2권 그 거부권 행사 말씀하셨는데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예, 말씀하신 것 같고. 예. 자 그러면 이런 여야 대치 정국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그렇죠. 개탄스러운데 예. 지난 금요일입니다. 바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두고 아주 시끌시끌했는데 네. 탄핵 그 국회 통과를 앞두고 바로 자진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탄핵 시도가 두 번째죠. 한 달 전에 한번 시도하려다가 그때 국회 일정을 좀 그 국민의힘에서 교묘하게 짜면서 필리버스터 포기하면서 실패했고요. 이번에 이제 드디어 탄핵을 앞두고 이제 그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김이 빠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탄핵의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온 다음에 좀 무리하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탄핵 사유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본인 포함해서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의 상임위원 그러니까 2명이죠. 이 2명이 그 사이에 29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방송문화진흥원의 위원들을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빚었고 또 그게 또 법원에서 그 인용이 되면서 지금 사실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런 이제 무리한 그 시도들을 하면서 지금 저항을 받게 되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이나 야당 쪽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면서 탄핵을 시도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합의하는 그런 합의체 기구인데 이걸 지금 2명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이서 뚝딱뚝딱 하면서 이게 29건이나 지금 의결된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중요한 안건들만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사게 됐고 역풍을 맞게 된 거죠 이번에. 우리 안상준 교수님이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이건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없는 2명이서 이제 29건이나 안건을 의결한 하나하나가 참 무척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 이걸 2명이 앉아서 결정했다는 거 정말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동관 위원장 그 탄핵 관련한 그 사태 이것과 이동관 네, 위원장님은 뭐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가 바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 부단히 싸워나갈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고 대통령실에서도 탄핵을 당할 만한 비위나 과오가 없다. 그렇지만 이 기관이 업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태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얼마 전에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으로 오신 새 사장의 그 뭔가 이 취임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안동 MBC에서 저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지금 그랬잖아요. 사실은 방송을 취소하는 과정도 그렇고 앵커를 교체하는 과정도 그렇고 너무나도 폭력적인 방식이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참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까 한 그런 싶은 지금 21세기 2023년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2명의 검사, 그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네. 지금 뭐 방통위원장은 사퇴하면서 이제 물 건너갔지만은 2명의 검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검사,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현 정권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검사 정권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손준성 지금 현재 대구지검 차장 검사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총선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이른바 고발 사주라는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서 이들을 고발하도록 한 그런 인물인데 이 사실은 이게 지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그렇고 지금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경우에는 이 직전까지 지금 직위 해제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던 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마약 수사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자녀 위장 전입 의혹이라든지 수많은 탄핵 사유로 이번에 또 탄핵 소추안에 올라갔는데 검사들에 대한 이러한 국회에 불가피한 건지 마지막 수단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게 정말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한다. 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구나라는 거. 저 사실 지난 9월이었나요? 안동환 검사 있잖아요. 여기도 보복 기소해서. 여기도 놀라운 건 이번에 당했죠. 검사 탄핵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9월에 있었어요. 안동환 검사. 네.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미 충분히 다 법리가 재판이 끝나고 유무죄가 이제 다 판결이 난 상태에서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기소를 다른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거는 보복 기소다라는 걸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이 지금 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랬잖아요.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는데 지금 현직 검사가 이런 혐의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너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계속 비판의 목소리 많지 않습니까? 검사 자기 제 식구 감싸기 그런 행태가 좀 심심치 않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걸 견제할 수단, 검사 탄핵할 수단이 있다는 거. 그나마 좀 다행일까요?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헌재에서 이제 범법 행위를 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점에서는 이번 일로 크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스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또 헌재에서 또 판결을 하잖아요. 거기서 법 위반은 없다 그러면 계속 검사 생활하면 되는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에 역시 있었는데 이 거부권 이거 너무 남발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적어도 노란봉투법은 받았어야 되지 않냐.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거 본인이 이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노란봉투법은 이제 우리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그러는데, 근로기준법 2조하고 3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극한적으로 이제 파업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회사나 고용주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그들을 이제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민사소송으로 시달리게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파업을 하면 너 죽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이게 이제 기본권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개선하려고 했던 거고 방송법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정치에서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인데 이거 두 개를 다 지금
그 여권에서는 이게 뭐 노동자들을 위한 특혜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요번에 이렇게 제2권을 행사했는데 지난 봄에도 지금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맞아요. 예.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는 거라든지 예. 이런 걸 다 거부함으로써 지금 뭐 이게 좀 뭐야 핵심적인 법안들이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국회를 무시하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여가지고 이게 지금 바람직한 건지 정말 너무나 한심하고 우려됩니다. 예. 좀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이러한 그 국회를 상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스타일 이제 오래전부터 지금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국회를 이제 동반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은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거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현재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손을 내밀고 같이 가지 않으면은 국정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이슈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가 아주 굉장히 이제 비중 있게 치러졌는데 거기서도 지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뭔가 전국에 반전을 기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마이웨이를 한번 돌아봐야죠. 그리고 이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정상한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은 5년 시한의 권력을 맡겼을 뿐인데 대통령께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정치권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파탄의 책임을 지고 엄청난 지금 후폭풍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아이고, 참,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눠봤는데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